해서 혁명활동을 할 문구이 사라졌다. 반파시오 전쟁에 더욱 집중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우려를 고려하여 집행위원회는 1943년 5월 15일 사실상 사망 상태에 있던 코민테른의 해산을 선언했다. 그래서 코민테른은 그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거는 파쇼를 욕하던 소련이 독일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을 때 실제로 완전히 무력화됐는데 형식적으로 사라진 거는 1943년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독일과 손잡았던 소련이 결국은 독일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련이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와 연합군을 형성하죠. 자본가 국가와 손을 잡고 반파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우리랑 손잡으면서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 혁명을 하겠다고 코민테른을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주장했겠죠. 그래서 반파쇼 전쟁에 더욱 집중하고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우려를 야 그래 알았어 이제 우리끼리 손잡았으니까 니네 나라에서 혁명하는 거 우리 중단할게. 코민테른 해체시킬게. 코민테른 해체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서유럽의 공산당들은 이런 데는 되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은 다시 박거정 보시고. 그 코민테른의 일부 업무는 비밀리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로 이관됐다. 스탈린은 1947년 코민포름 사회주의 국가 정보 공유 기구를 설립했으나 정보 네트워크에 불과해 스탈린 사망 이후 유명무실화 됐다. 코민포름은 크루쇼프의 스탈린 벽화운동과 사회주의 종주 논란으로 인해 1956년 해산됐다. 이후 모스크바에서는 국제공산당 및 노동당 대회가 1957년, 1960년, 1969년 세 차례 열렸다. 이후 중단된 국제공산당 및 노동당 대회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 그리스 공산당 우수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 통신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에 대항하여 1950년부터 1991년까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운영됐다. 그래서 이제 코민테른이 사라지고 소련 공산당이 국제부 사업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에서 이제 국제공산당을 건설하려고 어떤 이제 코민테른의 교훈은 1. 각국의 혁명 조건과 주체가 다르므로, 그죠? 중앙 집권적인 국제공산당, 그죠? 중앙 집권적인 국제공산당은 운영되기 어렵다. 다 조건이 달라. 중앙에서 뭐 세계혁명, 쉽게 말하면 세계혁명의 총사령부는 어렵다. 왜? 총사령부가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거기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국제공산당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고. 두 번째, 특정 나라가 주도하는 국제공산당은 그죠? 다른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외교 정책의 도구죠. 외교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코민테른과 같은 것들을 2차 대전 끝난 후에 만들지 않아요. 다만 뭘 만드냐면, 야, 그래도 우리가 정보는 공유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스탈린 사망 이후에 유명무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유명무실화된 이유는 2차 대전 종전 후 특징은
소련 외에 사회주의 국가가 생겼어요. 더군다나 소련에 경쟁할 수 있는, 그죠? 경쟁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했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주도권 다툼이죠? 주도권 다툼. 이 되면서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공산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소련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하나만 하면은, 후르쇼프가 스탈린의 1인 지배를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조선이죠. 조선의 1인 지배, 모택동과 김일성의 1인 지배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조선과 중국이 반발했겠죠? 두 번째 후르쇼프는 뭐라 그러냐면 미소 평화 공존을 주장했어요. 왜냐면 이제 전쟁 가능성 없이 핵무장국끼리 전쟁 대신에 공존한다. 평화 공존한 거. 미국과 평화 공존하겠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 문제로, 조선은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으로 미국과 적대국이에요. 적대국. 그래서 평화 공존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 프루셰프의 평화 공존론에 반대를 해요. 이러면서 중국 모택동과 조선의 김일성이 소련에 반발합니다. 반발하면서 그 지도력을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국제공산당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공산당이 불가능해지니까 중앙집권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의체제라도 하자, 회의체제. 그래서 코민테르는 사라지고 나서 국제공산당은 만들지 않고 회의체제 만들, 회의체제. 어떤 회의냐? 그게 국제공산당 및 노동당 대회예요. 그 세 개의 공산당과 노동자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는 3차례를 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 회의 내용을 볼 거예요. 이 3차례를 했고, 그러다가 1969년에 중단했어요. 중단된 이유는 결국 또 중소련 문제, 중소 분쟁. 중국과 소련이 전쟁을 했어요. 핵전쟁까지 하려고 했어요, 핵전쟁. 미국이 개입했어요. 소련 니네 중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중국 편을 듣겠다. 이렇게 해서 중소 분쟁이 생기면서 같이 만남이죠?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만남이 불가능했다. 전쟁했는데 뭐 같이 회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969년 이후에 중소 분쟁 이후에 더 이상 회의가 이게 중단됐는데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스 공산당이 이 회의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리스 공산당 왜 부활시켰냐? 그러면 그리스 공산당 그리스 대전 때 소련이 그리스 공산당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공산당 사람들이 이 소련에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 공산당의 자제들을 소련에 유학했어. 그리고 그리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자기네들이 바로 소련의 후계자라는 거야. 그죠? 소련의 후계자.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이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를 자처한 거예요.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지금까지 9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져 왔고, 그렇게 하다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그리스 공산당이 여기에 그리스의 그 원내정당이에요. 옛날 민주농장정 수준되는 그리스의 원내정당인데 여론이죠, 여론을 선거이잖아요, 여론.
그리스 국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도 의석이 있어요.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양비론을 태요, 양비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모두 제국주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그리스는 거기에 끼어서 희생양이다.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다 제국주의다. 그럼 더 나아가서 러시아가 제국주의는 중국도 제국주의다. 더 나아가서 어떠냐면은, 제국주의는 이 서열이 있다. 그래서 1등은 미국, 뭐 2, 3등, 2등 그룹, 2등 그룹은 뭐 서유럽이겠죠? 서유럽. 그 다음에 이제 3등 그룹은 뭐 중국, 러시아, 그죠? 그 다음에 4등 그룹은 뭐 일본, 한국, 터키, 지역 강국 있잖아요, 터키, 이스라엘. 5등 제국주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것도 지역 강대국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하면서 모든 나라를 피라미드 구조. 제일 꼭대기에 미국 제국주의가 있고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다 제국주의하고 싸워야 되죠. 그럼 누구랑 싸워?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럴 때서 대논란이 생기면서 19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분열이 돼요. 이 회의가 분열이 된다. 분열이 돼서 그리스 공산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러 제국주의 전쟁이다. 러시아 제국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파가 있는데 반대파는 이제 뭐 공산당이죠. 공산당인데 친러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여기 또 강경파 반미의 목숨 건 그죠? 반미의 목숨을 건 정당. 뭐 이게 그래서 이제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이 제국주의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재밌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건 공부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에서 2차 대전 이후의 특징은 바로 이제 드디어 국제연합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건 루즈벨트가 한 건데, 루즈벨트의 구상인데, 첫 번째, 우리 제국주의끼리 전쟁하지 말자. 그렇죠? 협의하자. 이게 그래서 협의체. 두 번째는 미소 강대국은 전면전 하지 말자. 그래서 국제연합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제국주의자들도 동맹체를 만들었죠.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나토고, 이 나토에 대항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된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거 우리 아까 말한 세 차례 한 세계의 공산당 노동당 대회 그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8월 달이 다 갈 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 2차 대전 끝날 때까지가 오늘까지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간이 좀 되긴 됐지만, 1분 이내로 의견이나 질문 해주세요. 아까, 위창훈 동지, 예. 마지막에, 예. 쿠미테르하고 쿠미포rum이, 예. 점점 소멸하면서, 예.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운영이 됐다고 이렇게 언론이 봤어요. 예. 예. 그러면은 저 쿠미테른하고 쿠미포rum이 예.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나토에 대항한 거예요. 나토에 대항한 거고 시간적 순서가 그냥 단순한 시간적 순서가 코민테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공산당의 한계가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제공산당이 아니라 국제정보체를 만들자. 그래서, 코민 포럼을 만든 거. 이와 상관없이, 미국이 나토를 만들고 여기에 대항해서 바르샤바 기구를 만든 거. 자, 성격이 달라요. 코민테르는 공산당, 국제공산당, 코민포르는 국제정보조직, 바르샤바는 집단 군사조직이죠. 집단 방위체, 나토에 대항. 또, 우리 질문이 많은 박관영 동지 없어요? 오늘은? 오케이. 자, 그럼 함께남 동지. 아까 사회주의로 진입하게 되면서 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여러 번 했어요. 국가자본주의. 그래서, 국가자본주의를 사람마다 다 다르겠어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이 국가자본주의를 사회 구성체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 좌파 일부에서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노동자인데, 그죠? 다 함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 소련, 사회주의과, 중국, 그죠? 북을 뭐라고 그래?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이건 사회 구성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 구성체가 아니라 경제 운영 방식. 경제 운영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는 다 써요. 소련에서도 국가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중국에서도 국가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아까 말했죠? 경제 운영 방식이 뭐냐? 국가가 자본가처럼, 그죠? 자본가처럼 경제 주체로 나선다. 그죠? 그리고, 이 기업이 할 때 기업도 계획경제를 하죠. 기업이 계획경제 당연히 하지. 한 것처럼 국가가, 경제를 계획해. 소련 같은 거 5개년 경제개발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경제계획.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운영 방식으로 쓰는 의미는 이거는 나는 동의하고 사회 구성체로 쓰는 방식으로 국가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해요. 반대한다. 왜 반대하냐면 우리가 사회 구성체는 자본주의 아니면은 사회주의잖아. 그죠? 그럼 국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야? 이 사람들, 노동자연대 말에 따르면 국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래요. 차라리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좋은 말이에요. 괜히 국가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니까 주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련, 중국, 북이 국가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 그러면 아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문제는 경제 개념이잖아요. 경제 체제의 문제지 국가나 아니면 사회가 한 지역 사회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말이지. 그죠?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거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거를 경제라고 보는 거는 이거를 생산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생산관계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경제죠. 무슨 말이야? 어떤 거냐면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죠? 집단적 소유. 이게 경제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말해서 생산관계라고 의미를 보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실을 이러한 경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체라고 본다. 사회 구성체. 사회 구성체라는 거는 뭐야? 사회 구성체는 막스가 말한 것처럼 경제적 토대와 거기에 부응하는 상부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말하면 사회 구성체를 보면은 이거는 경제적, 정치적, 그죠? 경제적, 정치적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체제. 우리 박관영 동지가 말한 거는 이 생산 관계적 측면에서 그래서 막스의 책에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라는 걸 생산 관계적 측면에서 말할 때도 있고 사회 구성체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막스주의자로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다면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라는 거는 사회 구성체로서 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판단할 때는 경제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 관계만 봐야 된다는 거. 만약에 경제적 관계만 본다면 그게 또 이제 중국을 자본주의라고 국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잠깐 끝날 거야. 빨리 잠깐. 삼성전기가 경제 투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거고. 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생산 관계로만 사회주의를 보면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 사적 소유, 그죠? 사적 소유가 상당히 만연돼 있어.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보는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야. 생산 관계로 뭐. 근데 우리가 사회 구성체로 본다면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분명하게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집단적 그 소유와 사적 그 소유가 있지만 이 사적 소유가 자본주의만큼, 그죠? 자본주의만큼 만연돼 있어. 그래서 논쟁에 있어. 논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념이 중요한데 자본주의냐 생산주의를 생산 관계라고 본다면 중국은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 구성체라 본다면 중국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인데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사회주의다 아니면 자본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즉 이 사회주의의 경제 관계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고정되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가 결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이 사적 소유가 만연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가 결합될 수 있고 국영기업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자본주의로 이행할 위험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회주의로 봐야 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여기까지고. 박하영 동지 하고 싶은 말. 사실은 어제 간단하게 해야지 우리 시간이 좀. 화성이 수원옆에 영점에 있는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 경제가 다 힘들고 자연과 힘든 상황에서 뭘 봤냐면은 그런 게 많아. 제주도에 보면 안양도 그렇고 되게 영등포 이쪽도 모르겠어요. 되게 힘든 자영업자가 기억이 많은데 고양이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문득 이재명 정부에서 자꾸 군사적인 어떤 수출 그쪽으로 하면은 옛날에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3인당에서 이제 평화 쪽을 죽고 전쟁 쪽을 살면서 나치가 그 기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대선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쉽게 이길 거라는 많은 사람들은 비관했던 이유가 전쟁이 토대로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전쟁 부분에서 평화 쪽 많이 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조차도 국가 보니까 군사적인 수출을 무기 수출에 대해 적조하려면 되게 이게 지금 우려스러워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났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진우 동지 혹시 뭐 의견이나 할 말이 있었으면 돼요. 간단하게 1분. 사회 구성체를 우리가 할 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큰 걸로만 구분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식으로 막 하게 되나요? 우리 헬조선에서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뭐 소규모 요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더 자세한 자본주의 중에서도 어떤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회구성체 다시 말하면은 사회구성체는 그 경제적 토대, 이 토대에는 생산 관계, 그죠? 생산 관계와 경제 생활이 들어있고 여기에 플러스 토대에 부응하는 상부 정치 구조, 뭐 문화 이런 걸 말하는 이걸로 제 사회 구성체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본주의다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라고 레닌이 말했잖아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본다면은 레닌의 말한 것처럼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있겠죠.
독점 자본주의. 바로 이게 제국주의죠. 이렇게. 그래서 단계죠. 이거 단계. 자본주의 내에 자본주의 내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계. 근데 지금 천민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은 뭔가 그냥 문학적 표현이에요. 과학적 표현이 아니야. 천문자본주의는 누가 말했냐면요. 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킨 막스 베버 아시죠? 독일의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게 자본주의 학자예요. 이 자본주의 학자가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천민자본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생산자본이 아니라 상업자본. 그죠? 상업자본 중심의 약탈 경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의 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천민자본주의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천민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그 중에 이제 재벌의 약탈성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쓰죠. 일단 더 추가적인 거 혹시 답변이 잠깐 오진우 동지가 얘기한 거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오진우 동지 더 경제적으로 재벌 중심 체제라고 얘기하는 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 그런 식으로도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거는 그냥 자의적으로 각 사람마다 붙이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학문적으로 정립된 거는 소수파들이 주장하는 거, 이런 국가자본주의, 반대 이론이 있지만 국가자본주의 이런 거는 학문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 되는데 천민자본주의 이거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 말을 만든 건 부르주아 학자예요. 막스 베버가 만든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한국 경제를 비판할 때 문학적 표현인 거지 학문적 표현이 아니에요. 더 추가적으로 답변이 안 됐으면 더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으로 재벌 중심 체제다 하고 이렇게 그냥 자본주의다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그보다 작은 좀 독특한 것이던가 그 지역의 그 국가의 특별한 요 상황을 말하는 요걸로 우리 사회 구성체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가요? 문학적 표현으로. 문학적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천민자본주의의 막스 베버가 말한 거는 생산자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업자본을 말하는 거, 고리대, 일하지 않는 고리대. 그래서 자본주의가 정상적이지 않고 되게 약탈적인 거를 의미로서 그러니까 천민이라는 말이 페리한데 뭐냐면 후졌다 이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좀 수준이 낮아 비정상적인 자본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천민자본주의의 막스 베버가 말한 거에는 거기에는 이제 재벌 같은 건 안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행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정상적 자본주의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천민, 그러니까 이 천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수준이 낮은 이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파행적이다 이런 기형적이다 이런 의미로 문학적 의미지 학문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의 그 특성이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결국 사회구성체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면 주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인데 그러면은 그 당면 주요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체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재벌 체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말하는데 그 사회 구성체와 사회의 성격이 있어요. 이거 통합진보대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엄청나게 논쟁된 건데 제가 나가서도 증언한 건데 사회 구성체는 막스주의적 관점이에요. 막스주의 사회 구성체. 그러니까 노예제냐, 봉건제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걸 이제 사회 구성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전돼서 나온 게 식민지, 반자본주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성체예요. 사회 성격은 이런 막스주의가 아니라 그 사회의 특정 성질이죠. 사회의 특정 성질 혹은 특성을 비판하는 용어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사회 구성체 이렇게 하면은 그 막수주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 성격은 이건 막수주의가 아니라 그냥 사회를 특정 성질을 포함하는 거야. 이러면 그래서 천민자본주의다. 이런 말은 사회 구성체 용어가 아니라 사회 성격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천민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 구성체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회 성격인 용어고 특정 사회, 특히 한국 사회가 비정상적인 자본주의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용어고 이거는 막수지적 관점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소대가 상상력과 상상관계에 그렇게 잠깐. 질문이 저 끝까지 저거 해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오준희 동지. 예. 대답이 됐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문제, 이거 특히 오준희 동지가 헬조선에서 듣는 얘기랑 나한테 듣는 얘기랑 다를 수가 있으면 본인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더 이상 제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대답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기가 뭘 요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천민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성격을 얘기해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라는 뜻이 있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다만 그 관점은 막수지적 사회 구성체의 용어가 아니라 사회 성격이고 그 사회 구성체와 사회 성격을 구별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 공산주의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끄시고 그리고 보자. 박건영. 왜냐면은 제가 경제 토대가 상상력과 상상관계 그게 생각나서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뭐 맞느냐를 다시 조금을 해볼 수 있지만 토대에 상상력과 상상관계 그다음에 상부구조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솔직히 이제 약간 이제 좋지만 그런 게 이제 막 생각나는데 사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용하는 것도 다른 상상력과 상상관계 토대 아니면 상부구조 보면서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였어. 그러니까 토대라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2차전 이후에 하겠습니다. 오준희 동지는 잘 했다가 혼란스러운 거나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양쪽 다 강의를 듣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문 닫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제주도 안녕. 제주도 안녕. 제주도. 네. 예. 안녕. 예.